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교재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그쵸? 모의평가 3회의 셋째 마당이야. 마지막 마당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시간 동안 하고 나면 끝! 그렇다고 빠이빠이는 아니라 그랬다. 뒤에 여러분 반드시 심화 연계 강의를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수능 특강이라는 한 권의 책이 끝난다는 얘기죠. 너무 신나지 않니? 정말 파티를 열고 싶다, 선생님이. 이런 게 항상 아쉽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파티하고 이런 게 조금 약간 아쉽긴 해요. 수능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방법을 한번 저도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능 끝나고 뭔가 축제를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또 나 이렇게 또 막 뱉는 버릇이 있어갖고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제하고.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지문은요. 196쪽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자, 이 196쪽을 보시면은 가 작품, 나 작품 딱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2개가 나 작품은 일단 뭐니? 한시네, 고전시가야. 가 작품은 뭔가? 기네, 수필이네. 그지? 자, 그래서 수필과 고전시가의 복합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지문인 거지. 시지문에서는 뭐 하라고? 30초의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30초의 투자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됐으리라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1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나에 대한 설명. 가나 다 알아야 되는 거네. 2번. 가의 작가가 나의 2, 3을 감상하고 할 수 있는 촌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가나를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넘겨봐. 자, 3번.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해석한 내용. 오, 좋아요.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한테 고마운 문제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보기가 있는 문제를 1순위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3번 문제와 가 작품을 엮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나 작품을 하면서 같이 풀어가면 되겠죠. 그쵸? 자, 5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표현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요. 가와 나에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마다 그때 풀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뭘 보자고? 3번 문제, 보기를 봅니다. 자, 3번의 보기를 보세요. 유럽인들이 근원으로 여겼던 시대는 황금시대라는 비유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본질은 뭐다?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다. 자, 일단 지금 보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인 것 같아? 자, 인간과 자연의 합일. 요런 게 중요한 말인 것 같다. 그치? 자, 합일이다. 하나가 된다는 거야. 자, 자연현상에서 신의 전원, 메시지, 진리를 읽고 해석해낼 수 있다면 인간은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봐봐.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최고라고 여기는데, 자, 그러면 합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연현상에서 신의 메시지, 신의 진리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읽고 해석해내야지만 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황금시대의 언어는 자연 자체가 읽기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언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 자연이 뭐다? 언어라는 거지. 읽기와 해석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기에 언어는 그 안에 숨겨있는 신의 전언이나 진리를 읽어내고 그 감격이나 깨달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말은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언어인데 이 언어는 어떤 언어이냐? 자, 신의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이다. 이 부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은요. 우리가 일단 가를 읽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가의 수필은 얘들아 읽어봤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허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약간 좀 플라티나 포플러 이런 얘기 하면서, 그지? 가면 무도회 약간 좀 너네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허세 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약간 외래어를 쓴다 해서 뭔가 좀 서양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게 허세인 건 아니야.
특히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냥 너무 그렇게 니네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란 얘기야. 자, 보세요. 자, 바닷가의 삼각주까지 기어가는 긴 모래 방천 위에 행렬을 짓고 늘어서 있는 포플러들 속에 나는 끼어 앉았다. 자, 봐봐. 포플러들 속에 끼어 앉았다. 우리가 뭔가 끼어 앉는다 그럴 땐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앉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포플러는 뭐지? 나무란 말이야. 나무들 사이에 내가 이렇게 끼어 앉았다. 마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무들 사이에 들어간 게 뭐야? 이거지. 그치?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이 사람이 시도를 한 거야. 자, 하나씩 둘씩 노랗게 단풍이 든 포플러 잎들이, 자, 단풍 계절 나왔어. 어떤 계절? 가을이야. 자, 이 바람에 휘날려 백금빛 늦은 볕이 녹아내리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대기 속을 오슬오슬 몸을 떨면서 떨어진다. 굉장히 시적이죠. 김기림 이 사람이 시인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막 수필도 되게 막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썼어요. 자, 일단 가을에 이파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자, 쳐다보니 탐욕스럽고 검푸른 잎사귀를 잃어버린 앙상한 가지들은 흰 구름을 빗질하고 있고 양초와 같은 흰 포플러의 나체 위를 플라티나의 석양볕이 기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돼 있니? 기억돼 있지. 자, 기억에서 미음에 관련된 문제. 뭐? 5번 문제라 그랬죠. 즉, 이 문제는 표현 문제란 말이야. 자, 기억의 표현.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에 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흰색 이미지를 중심으로. 자, 그런가? 흰색이 나오나? 한번 봐봐. 뭐가 나와 있어? 흰 구름. 됐네. 양초와 같은 흰 포플러. 됐네. 자, 흰색 2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쵸? 자, 2번이야? 한 번 더 있어. 플라티나. 자, 플라티나가 뭔데? 밑에 봐봐. 백금이라고 돼 있지? 백금이 뭐야? 하얀 금이야. 그러니까 흰색의 이미지 3번이나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뭐야? 흰색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의인화라는 거.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 여기에는 어디가 나와, 뭐가 나와 있어요? 빗질한다라는 말에 나와 있지요. 그쵸? 자, 그래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흰 구름을 빗질한다. 자, 뭐야? 나무 뒤로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본 거야. 앙상한 나뭇가지들, 그치? 어떻게 보면 약간 빛처럼 보이잖아. 이게 구름을 이렇게 빗질을 하고 있다고. 빗질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아니, 선생님, 저희 개도 빗질을 해요. 저희 집 강아지도 빗질을 합니다. 얘들아, 너네가 시켜주는 거지. 그치? 강아지는 빗질을 당하는 애고, 그죠? 빗질은 너네, 야, 강아지가 지가 스스로 이렇게 빗는 거 마냥, 아, 우리 주인 진짜 게을러. 막 빗질도 안 해줘. 이러고 스스로 빗질하냐?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인화된 대상은 흰 구름이 아니라 앙상한 가지들인 거지. 그치? 가지들이 빗질한다. 의인화 사용되고 있죠. 자, 1번 맞습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어디까지든지 참혹하고 냉정한 볕이다. 그것이 벌써 포플러의 푸른 머리채 위에 수없는 키스를 퍼붓던 7월의 태양이 아니다. 7월의 태양이 아니다. 자, 봐봐. 지금 가을이라는 어떤 계절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 가을을 계속 뭐와 비교하냐? 7월, 여름과 비교를 합니다. 7월의 태양과 이때의 태양은 달라요. 자, 이 태양은 어떠냐? 키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되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좀 나에게 더 부드럽고, 그치? 긍정적이고, 좀 더 포용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는 어떻다고? 참혹하고 냉정한 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햇볕인데 얘는 키스, 얘는 참혹하고 냉정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예요? 여름이 더 좋고 가을은 나쁘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자, 병든 나무에 흰 포피는커녕 자, 본질의 내부까지 벌레와 같이 파먹고 들어가려는 잔인한 햇볕이다. 계속 잔인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가을 바람은 자, 이제 가을 햇볕뿐만 아니라 가을 바람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가을 바람은 지금 포플러들의 잎사귀를 춤추게 하며 먼 남국의 노래를 부르던 여름바람의 아유를 자, 봐봐. 자, 이 여름바람은 어떤 애냐? 잎사귀를 춤추게 하고요. 먼 남국의 노래를 불러주죠. 그런 여름 바람은 아유, 아첨을 하는 아이야. 그런데 얘는요, 그런 여름 바람처럼 아첨하지 않고 자, 쌀쌀한 황금의 막대를 휘두르며 가지가지를 덮고 있던 잎사귀를 떨어뜨려서 컴컴한 개골창으로 몰아넣는다. 얘는 되게 무서운 걸로 그려지고 있지. 자, 일단 여기 니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니은
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5번에 2번을 보면은요. 니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얘들아. 대상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냐? 이거는 너네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시의 모든 표현 기법들은요. 대상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쓰는 거야. 당연히. 그치? 너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건 이게 시각적 이미지냐라는 거지. 자, 니은을 보니까 뭐예요? 포플러들의 잎사귀가 막 춤을 춰요. 그죠? 자, 그리고 쌀쌀한 뭐 황금의 막대를 휘두르며 잎사귀를 막 떨어뜨려요. 컴컴해요. 이런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가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5번에 2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봅시다. 자, 그가 누구냐? 가을바람이지? 그치?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주어가 겹치니까 그라고 대명사로 받아준 거지. 자, 그는 지금 나의 울성한 마음에서도 야심, 선망, 정열, 사상, 애욕 그러한 잎사귀들을 그 굳센 나래로 휩쓸어 떨어뜨린다. 자, 봐봐. 가을바람이 나무의 잎사귀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야. 자, 나의 내면. 그치? 나의 어떤 마음,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도 나무의 잎사귀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잎사귀들, 즉 야심, 선망, 정열, 사상, 애욕 이런 것들 역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는 또한 역시 그는 가을바람입니다. 자, 그 가을바람은 또한 나의 마음을 찬란하게 장식하고 있던 온갖 색채를 하나둘씩 증발시켜버린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가을바람은요 잔인하고요. 그쵸? 잎사귀를 떨어뜨리고요. 색깔을 증발시키고 뭔가 얘는 되게 나쁘고 얘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다만 나의 혼에 나상만을 남긴다. 이 문장에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가을바람은요. 나의 혼에 나상을 남긴대잖아. 나상이 뭐예요? 벌거벗은 모습이죠. 그런데 자, 제목이 뭐야? 가을의 나상이야. 나의 혼에게 나상을 남긴다. 근데 그게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가을은 사실 부정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봐봐. 가을은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 헐, 좋은 거네? 이 사람은요, 이 둘 중에 얘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가을은 거짓이 없어. 정직해. 여름에 위선을 본받지 않아. 아까 여름 뭐 아첨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온갖 푸르고 두터운 장식 속에서 그게 뭐야? 여름의 잎사귀들이죠. 그쵸? 자, 살벌성의 자연이 그 추악한 정체를 감추고 안심하고 있던 무성한 잎사귀들을 가을은 지구의 표면에서 주저없이 벗겨버린다. 벌거벗은 자연, 즉 나상이죠. 그쵸? 벌거벗은 것, 생명의 나체가 대지 위에서 떨고 있다. 나는 뱀의 피부와 같이 쌀쌀한 가을의 감촉을 사랑한다. 됐네. 자, 이 사람은 가을을 사랑해. 가을이 힘든 게 아니라 가을을 사랑해. 자, 묻 여름의 위선과 미와 유혹의 정체를 폭로하는, 계속 얘는 막 위선, 막 유혹 이런 말로 쓰여 있잖아. 이걸 폭로하는 게 얘란 말이야. 그럼 가을의 진리처럼, 이 사람은 가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을의 진리라고 생각해. 자, 굳세게 나의 마음을 때리는 것은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제 가면무도회는 끝났다. 즉, 여름에 잎사귀가 떨어진 것처럼 너희들을 가리고 있던 가면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게 하던 다채한 가장, 지위, 명예, 우월감, 의식 등등을 우리는 벗어버리지 아니하려는가? 벗어버리지 않으려는가? 뭐 하자는 거야? 벗어버리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디귿이네. 그치? 자, 디귿 5번에 3번을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을 향해 권유하는 어투. 그죠? 벗어버리지 아니하려는가라는 말은 벗어버리자라는 얘기니까 권유 맞죠? 그래서 5번에 3번도 맞는 설명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자, 우리들은 서로 자신의 특권을 용감하게 포기하고 서로의 벌거벗은 나체를 바라봄이 좋다. 그쵸, 선생님. 나체를 보면 좋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얘들아. 여기에서 이 벌거벗은 나체란 진짜 벗은 게 아니야. 갑자기 그럼 이 19금이 되죠, 이 지문이. 그게 아니라 뭐야? 가식이 없는 정말 그 사람의 순수한 내면을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류는 자, 나무에서 나의 마음에서 인류로 어떠니? 점점 대상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인류는 역사의 첫 볕이 지상에 비친 이래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순백의 나체 위에 가지각색의 가장을 정교하게 덮음으로써 나체를 감추려고 애썼는가. 자, 오늘날 인류 자신이 그 손으로 꾸며놓은 작은 울타리 속에서 어떻게 그는 옹색한 느낌을 받으며 자신을 구속하며 괴롭히고 있는가. 무슨 얘기야? 사람들은 너무나 가식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나의 나체를 가식을 벗어 던진 나의 그 진정한 본질을 바라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뭐겠니 얘들아? 뭐야? 너무 쉽게 답이 나와요. 뭐지? 5번이지. 5번 봐봐. 작가가 가을의 감촉을 쌀쌀한 것으로 느끼는 것은, 자, 가을의 쌀쌀한 감촉을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 사랑한다 그랬어. 그리고 가을은 진리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숨겨있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거죠. 가을의 진리, 가을은 쌀쌀해. 가을이 다 벗겼어. 벗겼어? 자, 가을이 이런 뭐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냈어. 나는 그걸 사랑해. 즉 쌀쌀한 감촉으로부터 이 사람은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그죠? 5번이 잘못된 거야. 3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됐지? 자, 그리고 자, 이제 뭐 해야 되니 우리 그러면은? 나머지는 얘들아 그 3번에 1, 2, 3, 4번은요. 그냥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다 읽히죠. 그쵸? 뭐라고 설명을 하기도 그렇다. 자, 4번 봐. 자,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가 나시를 그럼 이제 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한 가지 해줄 얘기가 있어. 이렇게 수필이랑 고전시가가 복합된 지문 있잖아요. 이런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일단 얘들아 일반적으로 수필은요.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문이 여러 개가, 작품이 여러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될 때는 이것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 수필의 필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 시를 봤을 때 시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찾는다든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간혹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혹이 아니라 종종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전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을 읽을 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관점을 파악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시를 봐야 되는데 이 나시는 딱 보니까 한시여요. 그죠? 자, 한시는 대체로 4줄, 8줄, 12줄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뭐야? 자, 얘들아 교재 정오표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여기서 수정할 게 하나 있죠. 자, 윤헌이 아니라 자, 나 작품의 작가는요. 윤헌이 아니라 이항복입니다. 자, 이 이항복의 도봉서원에 묵으면서 새 절구를 읊다라는 작품이잖아. 새 절구라는 거야, 얘들아. 절구는 뭐냐 하면은요. 4줄로 된 한 시를 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줄씩 3개가 나와 있잖아. 자, 한 시가 나오면 여러분이 어려워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선생님이 마지막 수능 특강의 마지막 시문학 강의에서 한 시를 읽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들아. 한 시는요. 일단 2줄씩 끊어놔요. 여러분이. 2줄씩 끊어서 그 2줄이 각각의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자, 2줄씩 끊었을 때 1행과 2행의 관계.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3행과 4행의 관계.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 자, 위에 2개, 밑에 2개를 묶어서 이 위에 2개와 밑에 2개, 즉 1, 2행과 3, 4행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선생님, 관계가 뭐예요?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는요, 얘들아, 서로 반대되거나, 아니면 유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과관계이거나 아니면은 선경, 후정의 관계.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한 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시를 한번 보시죠. 자, 각 연이 이렇게 크게 1, 2, 3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 자, 4줄이야. 2줄로 일단 나눠. 요렇게 2줄, 요렇게 2줄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나눠놓고 얘와 얘의 관계를 한번 봐봐. 도봉산 단풍빛은 찬 숲에 은은해. 자, 단풍빛깔이 은은하고요. 깊은 계곡 메아리는 얇은 그늘에서
난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도봉산, 산 속에 있죠. 그쵸? 그리고 깊은 계곡, 즉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단풍빛이 은은하고, 그죠? 그리고 이 메아리가 고요한 그런 가운데에서 메아리가 이렇게 뭐야? 계곡 메아리라는 게 뭐야? 계곡 물소리가 산속에서 이렇게 울려서 들려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시끄러워요. 이거니 얘들아? 산속에서 계곡 물소리가 이렇게 메아리 쳐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산은 굉장히 조용한 산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뭐야? 얘는 위아랫줄이 서로 유사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깊은 산 속의 어떤 고요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보면은요. 자, 돌은 늙고 이끼가 거칠며 사람이 멀리 떠났으니 줄 끊긴 검은고로 아양곡을 누가 화답하리오 라고 했죠. 이 아양곡은 밑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아양곡의 뜻이 뭐다? 지음과 의미가 같다라고 돼 있잖아. 지음이 뭔데? 진정한 친구잖아. 나를 알아주는 친구란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떠났대. 자, 그러니 이 아양곡을 누가 화답하겠느냐라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남아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뭘까요? 역시 같은 얘기야.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윗줄 아랫줄이 모두 나타내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보면 얘들아 봐봐. 이거는 뭐니? 산속의 정경이네. 여기는 외로움이라는 정서네. 선경, 후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선경, 후정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주위의 정경이 화자의 심회를 돋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경치가 이 사람의 정서를 더 부각시킨다든가 아니면 더 돋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사람들이 멀리 떠났어. 자, 그 사람들이 멀리 떠난 게 나잖아, 나. 내가 지금 산속에 왜 와 있겠니? 응? 물론 뒤에를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뭔가 지금 세상을 떠났어. 뭐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뭐 밀려났거나 산속에 와 있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돌은 늙고 이끼가 거칠다라는 거. 단순히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야, 나. 나는 늙었어. 그래서 굉장히 막 어떤 그 거칠어졌어. 늙고 거칠고 뭔가 좀 황폐해지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들도 떠났죠. 줄 끊긴 검은고. 더 이상 뭔가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야. 친구도 없고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줄 끊긴 검은고 이런 것들로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봐라. 4번 문제를 보세요. 자, 4번에 1번. 자, 1에 늙고 이끼가 거친 돌, 그리고 줄 끊긴 검은고. 이거는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1에 사람 멀리 떠났으니와 2에 나가나 물러가나 발붙이기가 어려우니 이것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자, 이게 뭐니?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에 나와 있는 나가나 물러가나 발붙이기 어려우니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을 한번 볼게요. 자, 조정에서는 헛된 명성을 쓰려고 하지 않는데 야외엔 나란히 밭갈 만한 토지도 없어라. 자, 두 줄 나눠서 봤을 때, 자, 조정에서, 정부에서, 정치하는 곳에서, 거기에서는 헛된 명성, 즉 나를 써주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야외에서는 이건 뭐야? 농촌? 그치? 농촌에는 뭐니? 밭갈 만한 토지도 없어. 결국 나는 조정에서도 할 일이 없고 농촌에 가서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니?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사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원인에 대한 결과로 나가나 물러가나, 즉 조정에, 정계에 나가나 아니면 거기에 물러나서 농촌에 가나 어쨌든 둘 다 보니 발붙이기는 어렵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2번에서 본 대로, 그죠? 몇 번 문제였지? 4번에 2번에서 본 대로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조정도 안 돼, 농사도 안 돼.
서원에 머무르겠다. 서원 뭐야? 공부하는 데지. 그치? 학문에 힘쓰겠다. 서원에 머무는 늙은 서생이나 되길 바라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야. 인과관계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걸 봅시다. 자, 산 중에선 하룻밤 웃음소리가 화락한데 산 밖엔 분분하게 꾸짖는 말이 많도다. 이거는 명확하게 대조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산중, 즉 산속, 속세를 떠난 곳, 여기에는 웃음소리. 그런데 산 밖에, 자, 산 밖은 어디예요? 세속이죠. 그쵸? 속세죠. 이 속세에서는 뭐야? 분분하게 꾸짖는 말이 많다. 자,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과 그리고 속세에서의 어떤 그런 다툼 이런 것들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줄을 보시면 자, 오늘날 우리 무리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구나. 우리 무리는 뭐가 되겠어요? 이 서원에 있는 자연 속에 묻혀서 학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서 침류당 안에서 이 서원 안에 있는 어떤 당이겠지, 그치? 그 안에서 한번 길이 노래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우리가 그 4번 문제 나머지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봐봐. 4번에 3번. 1의 도봉산과 3의 침류당. 그죠? 자, 이 침류당이라는 곳 무슨 곳이야? 어떤 곳이야? 노래를 부르는 곳이잖아. 근데 3번에 뭐라고 돼 있니? 화자의 내적 갈등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즉, 여기가 화자의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입니까? 아니죠. 노래를 부른다. 오히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갈등이 없는 곳,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곳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지. 잘못된 설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2의 늙은 서생과 3의 노래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내가 서원에서 늙은 서생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건 당연히 지향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길이 노래를 하자. 우리 영원히. 그러잖아. 길게.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역시 지향하는 거죠. 미래에 지향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 3에 산밖에 분분하게 꾸짖는 말. 이거는 뭐다? 화자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세계, 즉 세속에서 들려오는 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아까 우리가 1, 2, 3을 해결을 했는데 4, 5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리을.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2번. 자, 2연을 한번 보시면은요. 1년이구나. 1년을 보시면, 자, 돌은 늙고 이끼 거칠며 사람 멀리 떠났으니, 자, 줄 끊긴 검은고로 아양곡을 누가 화답하리오. 이 구절이었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고사를 인용했다. 자, 이게 뭐야? 고사잖아. 고사에 관련된 그런 소재가 되는 거잖아. 그치? 왜? 이게 여러분, 선생님 이거 모르는데요? 왜 몰라? 밑에 뭐 나와 있어? 풀이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밑에 풀이를 보면 이게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미음을 보시면은요. 자, 봐봐. 이거는 뭐라는 거야?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두 공간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있나요? 물론 두 공간의 대조는 있습니다. 그죠? 산 중과 산 밖이라는. 하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죠. 이게 먼저, 이게 나중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얘가 정답이다. 정답 찾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번, 4번, 5번 다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구나. 자, 2번을 봅시다. 자, 가의 작가가 나의 2, 3을 감상하고 할 수 있는 촌평. 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고전시가와 수필 지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작가는 뭘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니? 자, 여름, 즉 위선이라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가을로 가자라는 거잖아. 나상. 벌거벗은 것, 즉 위선을 벗어버린 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린 뭐 진리에 도달하자. 이게 바로 가의 작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2, 3은 뭐가 될까요? 자, 나의 2, 3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 하면은요. 자, 주로 뭐야? 산 밖에는 그리고 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지. 자, 산 밖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또 뭐야? 조정이라는 말로 쓰여 있었죠. 그쵸? 여기에는 뭐가 있니? 어떤 명성이라든가, 그죠?
권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산중, 서원,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에는 명성이나 권세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노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뭐야? 얘네들을 묶을 수 있고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작품과 나작품을 묶어본다면 가장 적절한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이죠. 그쵸? 그래서 눈을 현혹하게 하던 다체에서 벗어난 혼의 나상을 느낄 수 있구나. 즉, 눈을 현혹하던 다체. 뭐야? 위선과 가식이지.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어떤 진리를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이 서원에서, 산중에서 어떤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지요. 그쵸?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자, 지금 나의 화자는요, 방황하고 있지 않아요. 서원, 이 산중을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컴컴한 개골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 뭔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죠? 자, 나 작품의 화자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자, 참혹하고 냉정한 볕에 당당하게 맞서. 얘들아, 참혹하고 냉정한 볕이 뭐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 냉정한 볕에다가 완전히 우리를 들여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지.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자신이 꾸며놓은 작은 울타리 속에서 자신을 구속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거는 뭐니? 가식과 위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이 화자의 상황이 아니라 조정, 이런 데의 상황인 거지. 5번도 그래서 답이 안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1번. 1번에 1번. 가에서는 사색의 범위와 대상이 확장된다. 아까 살펴봤죠. 나무에게서 나의 마음으로 인류로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서는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나타났죠. 그 1년에서요. 자, 3번. 가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자유롭게 교차되고 있다. 일단 가작품에 과거 해상이 있나요? 과거에 관련된 내용 안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가의 포플러들 속과 나의 서원은요, 화자의 사색, 즉 생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지금 이 화자가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글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의 석양은 언제야? 저녁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의 밤은 화자의 사색과 조응이라는 말은 조화롭게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이라는 시간, 밤이라는 시간, 생각하기에, 사색하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꼭 기억할 거 뭐냐? 여러분, 한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너무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이 모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두 줄씩 끊어서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명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진길성 학생이 올려줬어요. 자, 이 진길성 학생이 어떤 노래의 가사를 올려줬는데 선생님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올렸을까? 사실 그 부분을 선생님이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같이 보시죠. 미어진다 미어져.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돼. 네, 이소라의 제발이라는 노래입니다. 최근에 김범수가 불러서 다시 유명해진 그런 노래죠. 자, 우리 길성이는 명언 타임에 왜 이 노래를 올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나왔잖아, 벌써. 그지? 벌써 62강이다. 초심 갖고 계시나요? 자, 초심을 잃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초심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초심.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 제발 돌아와줘. 제발 얘들아, 너희들의 초심들아, 제발 돌아와라. 우리 초심을 다시 되찾아 봅시다. 처음 이 수능 특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현대시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대시 지문 역시 30초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풀어야겠죠? 그쵸? 자, 7번 복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나를 감상하는 겁니다. 1순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보기를 보면서 나 작품을 해결을 할게요. 그 다음 8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이해해라. 그래요. 이 8번의 보기를 읽고 가와 다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그때그때 해결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7번의 보기를 보죠. 자, 박제3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서정의 문법은 유비적 사유다. 아, 어려운 말 너무 많다, 그지? 서정의 문법, 유비적 사유, 뭔가 보자. 자, 이질적인 것들 속에서 서로 닮은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이 유비적 사유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는 유비적 사유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 그지? 자,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 자, 유비적 사유를 통해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정서적 효과를 특별하게 형상화했다. 자, 그때가 어떨 때지?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보여줄 때죠. 자, 그때 화자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물질화되어 나타난다. 자, 감정이라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잖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그 일체감은 매우 명징한 이미지로 그래서 형상화가 되는데 이를 감정의 물질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정의 물질화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마치 이 개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어려운 개념이 나와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뭐냐? 자, 감정이라는 것이 물질화된다라는 건 화자의 정서가 어떤 이미지로 현재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서가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죠. 자, 자연과 인간이 일체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는요. 자, 인간의 정서, 즉 화자의 정서를요. 자, 어떤 이미지를 빌리냐? 자연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빌려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봐봐. 나의 마음은 화자의 정서잖아, 그게. 그치? 나의 마음은 잎이 바싹 마르고 누래지는 수수와 옥수수들로 물질화되는데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 나의 마음은 뭐다? 자연의 어떤 이미지, 잎이 바싹 마르고 누래지는 수수와 옥수수들이라는 그런 자연의 어떤 풍경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그 부분, 시의 그 자연을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이 화자의 그러한 정서와 정말 어울리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택지들의 길이가 길지만 결국 선택지는 다 뭐냐. 잎이 바싹 마르고 누래지는 수수와 옥수수들, 그리고 산그늘이 내린 그런 시간적 배경, 산그늘이 내린 게 뭐야? 저녁 아니야. 이런 시간적 배경과 이러한 풍경이 정말 쓸쓸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걸 체크해 주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나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을 가려주던 수수와 옥수수들은 잎이 바싹 마르고 누래진 채로, 자, 봐봐. 수수와 옥수수가 잎이 바싹 마르고 누래진 게 언제일까? 어느 계절일까? 앞에 여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름 다음 계절이지. 가을이란 말이야. 즉,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언덕 위로 기어오르고 산그늘이 내려진 가운데, 이거는 산그늘 아까 시간적 배경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녁이죠, 그쵸? 자, 산에 그늘이 졌다. 저녁이 됐다는 거야. 한 머리 감자밭에선 흙을 떨어낸 감자가 가마니째로 온통 가을을 실어내고 있었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언덕을 바라보는데 언덕의 수수와 옥수수들이 다 누래지고 말라가고, 자, 그리고 뭐예요? 이 감자는 뭐야? 가마니째로 가을을 실어내고 있었다. 무슨 얘기니? 감자를 캐서 가마니에 담아서 옮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거겠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감자가 옮겨지고 있네? 감자를 실어내고 있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을을 실어낸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가을이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 사람이 뭔가 관찰하고 있는데, 그 언덕을 보고 있는데 감정은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런데 다음 연을 보세요. 앞으로 저 언덕에는 가난하고 쓸쓸함. 자, 봐봐. 처음으로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가 나왔단 말이야. 자, 얘들아. 시의 정서를 파악하는 거 선생님 몰입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정서를 느끼는지 안 느껴져요. 저는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도 고민하지 말라 그랬지. 시에 나오는 시어로 파악하세요. 얘가 쓸쓸하다고 했으면 쓸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하고 쓸쓸한 바람이, 자, 정서를 표현한 첫 단어가 쓸쓸함입니다. 즉, 이 시에서는요, 쓸쓸한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정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쓸쓸한 바람이 서러운, 이것도 정서 아니야. 아, 이 사람은 그러면 가을 저녁에 쓸쓸함과 서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서러운 햇빛 신부를 짝하여 와서, 자, 쓸쓸함은 바람과 그리고 서러움은 햇빛과 연결을 지어주고 있네요. 그쵸? 자, 겨우살이를 지낼 그 준비만이 남은 것인가. 자, 무슨 얘기니? 지금 관찰 대상은 뭐죠? 언덕입니다. 지금 저 언덕에는요, 이제 뭐야? 수수, 옥수수 이런 것들도 다 말랐고, 감자도 다 날라간 게 아니라 감자도 다 캐서 가버렸고, 그러니까 뭐만 남았다는 얘기야. 바람과 햇빛이 짝해서 결혼했다는 거야, 그치? 바람과 햇빛이 짝을 해서 거기에서 겨우살이를 지낼 준비만이 남았다. 즉, 그 언덕에는 바람, 햇빛 말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허전함, 쓸쓸함, 서러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자, 1번 봐봐. 나의 마음은 잎이 바싹 마르고 누래지는 수수와 옥수수들, 이런 배경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산그늘이 내린 시간적 배경, 저녁이야. 이런 것들이 뭐다? 가을과 이런 저녁, 이런 것들이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나의 마음은 가마니째로 감자를 실어내는 풍경으로 물질화 되는데. 즉, 지금 이 보기의 전제 자체가 이 시에 나와 있는 풍경들은 다 뭐야?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가마니째로 감자를 실어내는 그 풍경, 거기에서 이 사람은 뭘 느끼냐? 가마니째로 감자가 다 실려 가버리니까 저 언덕에는 이것만 남는 거 아니야. 허전함이 남겠지. 자,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맞물려 허전함을 표현하고 있다. 2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의 마음은 겨우살이를 지낼 그 준비만이 남은 저 언덕. 즉,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얘네들만 있는 그런 언덕으로 물질화되는데 바람과 햇빛에 대한 감정과 맞물려. 자, 바람은 쓸쓸함, 햇빛은 서러움이라 그랬어. 그래서 서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3번도 맞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쵸? 시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연을 봅시다. 기러기 날개처럼 철을 타는 저 언덕 밑을 내 육신도 시방 지금이죠. 그쵸? 흔들리며 내닫고 있건만. 아, 세월 속을 흘러가고 있건만. 이게 무슨 얘기야? 저 언덕 밑에 뭐야? 내 육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세월을 따라, 세월 속을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내 육신이 세월을 따라 흘러간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지? 늙어간다는 거지. 자, 늙어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서글픔, 이런 정서가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연을 봅시다. 어쩔까나 이것들. 자, 봐봐. 자, 이 위의 연에서는요, 흘러가고 있다. 근데 흘러가고 있건만 이랬잖아. 있건만. 그러면 뒤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어떤 내용이야? 이것들. 내 고혈압과 위하수와 또 한 친구 신경통들, 즉 나의 병들은요, 뭐니? 흘러가고 있건만. 반대니까 병들은 흘러가지 않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철도 모르고 철 따라 떠날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진치고 있는 이 모순이여 라고 했죠. 자, 결국 얘는 뭐니? 흘러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 몸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에 4번 보세요. 자, 나의 마음은 기러기 날개처럼 철을 타는 저 언덕으로 물질화되는데, 자, 세월 속을 흘러가고 있다, 즉 늙어가고 있다라는 인식과 맞물려 서글픔을 나타낸다. 맞고요. 자, 5번. 나의 마음은 내 고혈압과 위하수와 또 한 친구 신경통으로 물질화되는데, 자, 얘네들은 뭐라 그랬지? 흘러가지도 않아. 철 따라 떠날 줄도 모른다라는 인식과 맞물려. 자, 봐봐. 병이 안 떠나. 왜 안 가니 너희들은? 왜 계속 나한테 남아있니? 에휴, 체념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이게 5번에서처럼 병마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나타내나요? 이 사람이 얘네들을 흘러가게 하려고 뭔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하나? 아, 제발 좀 가란 말이야 이러고 있나? 아니라는 거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7번의 정답은 5번이야.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시는 해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해결하고 중간에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게 있지. 자, 나시에 나와 있는 자, 니은을 보세요.
자, 니은 철도 모르고 철 따라 떠날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진치고 있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9번 문제에 연결시켜서 봅시다. 자, 9번 문제 2번을 보면은요. 니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대상과 오래전부터 대상이 뭔데? 병들이잖아. 고혈압, 위하수, 신경통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자, 그 병들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었음을 드러내준다는 거지. 자,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떠날 줄도 몰라. 하염없이 진을 치고 있어. 됐지? 자,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입니다. 답이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가와 다를 봐야 되는데 8번 보기를 보죠. 자, 8번의 보기를 보면 가와 다를 이해할 수 있대요. 자, 가정이라는 말은 집이나 주택이라는 말과는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자, 예컨대 우리는 집을 산다 혹은 주택을 산다라는 말은 쓰지만 가정을 산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집이나 주택은 뭔가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지만 가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정은 뭐야? 돈과 물질 이상의 것이야. 자, 이렇게 돈과 물질로 살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 가정은 현실적으로 집이라는 물질적 토대 위에서 꾸며진다. 따라서 이상적인 삶은 가정과 집의 조화로운 합일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돈 없어도 행복해. 이것보다 이상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적인 토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들은 가정의 물질적 토대라 할 집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가정 밖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다. 자, 그래서 이런 가장들의 모습을 가정과 집이 조화로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가장의 모습을 가의 아버지와 다의 개조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가의 아버지와 다의 개조개는 다 가장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일단 1, 2번 보세요. 8번에 1, 2번은 가시와 관련된 내용이지. 자, 일단 선택지를 한번 보고 갈게. 자, 가에서 나의 신발 크기가 19문 반이라는 것은 자, 집을 튼튼히 하기 위해 가장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이 크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대요. 자, 이번에 가에서 가장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장소가 지상인데 자, 이 지상은 연민한 삶의 길과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로 구체화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를 볼까요? 자, 가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어느 시인이 누구야? 자기지. 그치?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문수가 뭐야? 발치수야.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235, 240 뭐 이렇게 밀리미터를 쓰잖아요. 옛날에는 문을 썼어. 발 사이즈를 잴 때. 자, 그래서 이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 식구들이 다, 어때? 발의 사이즈가 다르잖아. 어른들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발이 더 이상 안 크는데 애들은 애기 신발 요만하고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게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자, 이런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자, 아빠니까 아빠 신발이 가장 크겠죠. 그 얘기는 단순히 신발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말 9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9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보여지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발 사이즈가 아니라. 자,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에요. 아까 몇 번이었니? 8번에 1번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신발 언제 벗지? 집에 왔을 때 벗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집에 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왔어. 즉,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곳이 어디야? 눈과 얼음의 길로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자, 봐봐. 지상이 어떤 곳이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곳이야. 근데 아까 눈과 얼음의 길은 어디라고? 이 사람이 돈 벌려고 노력하는 곳, 가장으로서 노력하는 곳, 결국 그곳이 지상이 맞죠. 자, 연민한 삶의 길이요.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자, 얘들아, 이 집 강아지를 많이 키우네요. 그거니?
아니지. 아까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9마리의 강아지는 9명의 자식들을 얘기하겠죠. 그쵸? 강아지 같은 것들아, 봐봐. 강아지야 하라고 했지만 실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같은 것들이란 얘기야. 자식들한테 정말 강아지가 어때? 귀엽지? 친근하지? 자, 그래서 이 기역 부분 보세요.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9번에 1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상에 대한 애정과 친근함을 표현한 것이다. 맞죠? 아이들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 우리 할머니들이 여러분한테 아이고 내 강아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맞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그래, 내가 집에 오기 전까지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왔다는 거야. 즉 그곳이 뭐야? 아버지가 일하는 저 바깥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9번이 아니라 자 8번에 2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8번에 2번을 보시면 가에서 가장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장소 지상. 여기는 연민한 삶의 길,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로 구체화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시는요.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힘든 것,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귀여워하고 뭐 이런 마음들, 아버지라는 그 어떤 존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를 보세요. 자, 다시에서는 이 아버지, 이 가장이 뭘로 그려져 있다? 개조개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조개죠, 조개. 그쵸? 자, 그럼 봐봐.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자,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자, 봐봐. 자, 디귿 밑줄 쳐져 있지. 자, 9번에 3번을 봅니다. 자, 9번에 3번을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대상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끝났지, 그치? 자,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뭐가 있으니까? 듯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자, 비유는 당연히 있는 거가 되겠네. 그치?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자, 봐봐. 아까 그 가시에서 아버지가 걸어온 그 얼음과 눈의 길 있잖아. 그게 여기에서는 뭘로 형상화되는 거니? 펄과 물이지, 그치?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서 그것도 맨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르텄다는 거야.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야.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자, 리을. 조문하듯이 건드렸다. 조문이 뭐예요, 얘들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그치? 상가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의를 표하는 거. 그게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하듯이 그 개족의 맨발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뭐냐? 리을. 자, 9번에 4번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자,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나타낸다. 연민이 뭐야?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잖아. 조문하듯이 만지는 것. 불쌍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최초의 그러자 개족에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궁리가 뭐야? 생각이지, 그치? 곰곰이 생각을 하듯이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미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9번에 5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9번에 5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니? 자, 대상에 인격을 부여했다. 인격 부여한 건 맞죠? 왜? 조개가 생각을 했다. 궁리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인격을 부여한 건 맞아. 그런데 이것이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나요? 자, 좀만 더 읽어봐야겠지요. 자, 이 조개가 발을 내밀고 있었어. 조개 껍질 밖으로. 근데 내가 그거를 불쌍하게 이렇게 툭 건드렸더니 천천히 발을 뺀 거야. 그치? 자,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 자, 저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저렇게 천천히 저 가장은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딱히 여기에서 비극이 느껴지지는 않잖아. 그치? 자, 그래서 5번 얘가 정답입니다. 그쵸? 9번 문제에서 5번이 답이다. 자, 계속 볼게요.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8번 문제 중간 점검을 합시다. 3번 보세요. 다에서 개조개의 맨발이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서 부르텄다라는 말은 뭐야? 집을 위해 가장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 자, 펄과 물에 담겨있는 게, 그래서 부르튼 게 고통인 거는 알겠지. 그런데 오래 담겨있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이 길었다라고 해석하는 거 타당하죠.
4번 보세요. 자, 다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집을 위해 양식을 구하러 다녔다라는 것은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가장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컸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양식을 구한다. 길거리에서 양식을 구하는 게 뭐예요? 보기에 나와 있는 그 가정과 집의 조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가장의 모습이 되는 거지. 고통스러웠겠지. 4번도 맞죠.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자, 아 하고 집이 울 때. 집이 왜 울어? 누가 울어?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거겠지. 그러니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양식을 구하러 거리로 나왔을 겁니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즉 아 하고 우는 게 집 자체가 아니라 애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가져온 양식으로 배를 채워서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8번에 5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에서 움막 같은 집이 아 하고 울 때 취하는 가장의 행동 뭐지? 양식을 구하러 나갔죠. 그쵸? 이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가장의 행동이 가정을 영위하는 물질적 토대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가장의 절망인가요? 아니죠. 먹을 걸 구하러 나가는 것은요, 이 가장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가장의 절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도 뭐 5번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7, 8, 9번이 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고 끝냅시다.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가와 나에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현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모습은 딱히 찾아보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 다의 시적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나? 이 공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가 이렇게 변해요? 아니야. 가와 다에서 그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3번. 나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관찰과 그에 대한 상념이 드러나 있다. 자, 나는 언덕을 바라보고, 그치? 그 언덕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죠. 그죠? 다는 뭐지? 개조개를 관찰하고 있어. 개조개를 통해서 어떤 가장의 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3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뭐야? 셋 다 뭐 과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고요. 5번 같은 경우 역시 셋 다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쵸? 시지문이 원래 좀 긴데 이거를 2개나 했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얘들아. 1시간만 하면 우리 교재가 끝이 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 정말 이제 너무 가뿐한 마음으로 여러분 뒤에 소설 지문 2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